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정화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 부단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시죠.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새 정부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어 왔는데 본인은 여기에 대해 생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안철수 위원장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선인께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렇게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제가 직접 총리를 맡기보다는 오히려 당선자분께서 뜻을 펼치실 수 있도록 본인이 정말 자기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 좋은 분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지형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과연 어떤 직을 인수위 이후에 맡게 될지 그것이 국무총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지금까지는 유력한 관측이었는데 본인이 여기에 대한 고사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 만나서 이미 밝혔다고 하고 오늘 공식적으로 언론에 브리핑을 했는데 내각 참여도 안 한다. 이것은 사실 부처장관 정도 과학이나 기술 쪽에는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있었는데 이 또한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행정 경험 얘기했고 그다음에 인수위 구성부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총리나 아니면 행정부에 참여하는 이런 방안까지도 생각했는데요. 의외였습니다. 일단 의외였는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래도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총리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지만 현재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사실은 청문회 그다음에 조각 과정에서의 여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썩 달가하지 않는 카드,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스스로는 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총리로 들어가서 내각과 같이 해서 행정 경험을 쌓는 것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합당 논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당 논의에 뭔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의 역할 그리고 내년 가면 사실은 전당대회가 있습니다만 전당대회 지나고 나면 바로 또 당은 또 총선 준비를 또 해야 돼요. 예. 이런 과정에서 아마 행정부보다는 당 쪽에서의 무슨 역할을 찾으면서 차기 활로를 모색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선인에 대한 부담도 좀 덜어주고 본인에 대한 진로도 좀 정리하는 면에서 저는 인수위원장에 이어서 총리까지 하면서 행정부에 오래 있겠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좀 더 나은 판단을 한 것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권 도전을 그렇다면 하게 될 것인가라는 쪽으로 질문이 자연스럽게 옮겨갈 텐데 그 또한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임기가 내년까지인데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이 또한 아니고 그리고 6월에 지방선거에 대한 출마 가능성 일부에서 제기됐던 경기지사 차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향후 정치적 행보 당분간은 뭔가 어떤 직함 없이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을 맞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얘기를 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다만 지금 당이 합당 논의가 있으니까 지방선거에서의 본인의 역할 내지는 공헌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당내 기반을 좀 쌓고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후년 가면 바로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의
이 국민의힘 내에서의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대표나 아니면 또 다른 그 지방선거에서의 출마, 직접 출마 말고 네. 그 과정에서 본인의 이 정치적 저변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인선 작업에도 사실상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한길 위원장, 박주선 위원장 등등이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에 총리 지명자가 발표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민생 경제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 전문가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당선인 대변인이 경제 원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이고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코로나 국면에서 어려웠던 국민들에 대한 무언가의 대책, 정책들을 만들 수 있는 경제 전문가들을 많이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 그다음에 뭐 김한길 전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뭐 등등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비서실에서 준비를 해서 5배수로 총리 후보군을 압축해서 당선인께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르면 4월 3일경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경제총리가 아닐 경우에 만약에 통합형 정치인 총리 카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 출신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라든지 박주선 위원장도 후보군에 오르기 때문에 국민 통합에 방점을 찍어서 그렇게 이제 총리가 지명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집 나간 사람하고 사이가 더 안 좋지요. 그래서 통합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당선자 입장에서 호남 출신 총리를 임명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부분하고 배치되는 거죠. 성별, 지역별 고려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좀 하는데 민주당에서 과거 몸을 담았다고 해서 총리 검증 과정에서 뭐 무딘 시선으로 바라보든지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검증이 첫 번째 그 청문회가 될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세세하게 바라볼 것이고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를 고사한 가장 큰 개인적인 이유를 보면 어찌 보면 검증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좀 없애고 싶다라는 것과 향후 본인의 선택의 그 행보의 폭을 좀 넓히고 싶다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저분들 가운데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후보자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연로하셔서 네. 국민들 눈에서 볼 때 과연 미래 가치, 미래 경제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부분에서의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아직까지 뭐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한참 전 DJ 정권 때 검증을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내부 그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을까. 예.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인사 검증이 시작되는 때부터 사실상 집권당은 국민들에게 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흠이 있거나 잘못된 인사를 할 경우에 지금 인수위원들 가운데서도 실무위원 가운데서도 일부 해촉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부 검증을 좀 철저히 하셔서 추천을 하셔야 되지 않나. 통합의 의미는 저희들은 민주당은 어떤 후보든지 간에 발목 잡을 생각은 없다라는 것은 이미 그 자칫 반대 입장을 냈을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경 대변인은 지금 하마평에 있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총리로서의 능력 그리고 자질, 덕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첫 번째 인사청문회 이 문턱을 비교적 매끄럽게 좀 넘어갈 수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인물 안 보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인사 자료를 봐도 사실 걸러내기 어려운 것이고 그다음에 청문회가 되면 수많은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분의 어렸을 때부터 또 뭐 최근의 삶까지 지인들과의 어떤 불협화음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가 제보가 들어오는데 스스로 사실 떳떳하고 당당하지 않으면 예. 후보자 지명을 받는 것이 좀 두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물결이
민주당과 합당을 하기로 통합하기로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협의를 했다. 그리고 그것이 서울시장이 됐든 경기지사가 됐든 뭐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조만간 김동연 대표가 입장 정리를 하겠다라고까지는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희와 지방선거를 같이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국민들께서도 아마 그 예측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경기와 서울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대학교 총장도 하셨고 예. 그리고 그 재임 당시에 아주대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청년 분야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었고 해서 경기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기반도 있고 이재명 후보의 후광도 있고 그래서 자신이 있어 할 것 같은데 당 입장에서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지사 후보가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두 지역을 다 놓고 함께 고민하지 않을까. 그리고 김동연 후보도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본인이 유리한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이런 곳을 먼저 고집할 그런 성품의 소유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차기 대권을 또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고 예. 그리고 김동연 대표 같은 경우도 또 차기 대권에 대해서 여전히 꿈을 접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의 요구, 국민의 요구, 또 지역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민주당 당 자원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심 중에 계시고 또 지금 이제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는 합당을 통해서 당에 합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예. 이 당 밖에서는 거기까지 잘 파악을 못 하셔서 그럴 수 있는데요. 예. 지금 뭐 물밑에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당의 지도급 인사들께서 이를테면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물난이다 이런 이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송영길 전 대표가 소환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인물난 속에서 두 인물이 조금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송 대표의 서울시장 이 차출설이 나오면서 개파 간의 어떤 서울시장 후보 추대 경쟁도 벌어지고 있고 지금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또 그렇죠.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지금 보십니까? 송영길 대표가 계속 무슨 템플 스테이 하시면서 지방을 순회하고 계시는 것 같고 여기에 민주당 일부 젊은 의원님들이 이제 찾아가서 의견을 많이 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글쎄 많이 무르익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고 나면 저는 지금 당내 일부에서 일고 있는 그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요구를 예.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대표 역시 이제 하실 거 다 했어요. 인천광역시장도 했고요. 그다음에 4선인가요 벌써? 당내 경력도 있고 당대표도 하셔서 차기 민주당 유력한 전 대권 후보 군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선거라 하더라도 당내에서 이제 추대 분위기가 있거나 일부 이제 서울시장 차출 요구가 있는데 응해서 저는 당이 지방선거를 헤쳐나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당원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차기 본인의 이제 정치적 구상을 만들어가는 기반으로 쓰려는 마음을 이미 많이 먹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추측하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윤호중 위원장은 인물난은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두 인물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서울시장 이 차출설에 이어서 개파 간 어떤 서울시장 후보 또 추대 경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파가 아니라기보단 대선에서 저희가 작은 차이지만 분명히 진 정당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고 송영길 대표도 그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당 대표를 내려놓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서로 좋은 후보들이 있다라고 추천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대표가 경기지사에 출마할 경우에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조정식 의원 5선이고 그다음에 또 안민석 의원도 5선이시고 다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과의 경선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도 지금 박주민 의원이 재선이지만
많은 그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라서 뭐 일방적으로 어느 누구를 지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민주당 시스템에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형태의 송영길 출마와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의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젊은 어떤 리더의 출현, 이 두 가지 속에서 어떤 부분이 이번 대선의 패배를 극복하고 민주당의 비전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 중심으로 저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향후 진로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행스럽게도 대선 끝나고 나서 통상에는 거의 80% 정도의 당선자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정말 기이한 경우로 물러나는 대통령보다도 긍정 지지 기대치가 더 낮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서울에서도 이렇게 되면 윤석열 당선자가 독주하지 않게끔 견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심리들이 벌써부터 좀 작동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후보들이 지금 추천되고 있는 그런 거로 보이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뭐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충분히 있으니까 예. 송영길 대표의 판단과 그리고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서 젊은 지도자 정치인들의 도전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여의도 일본 시작하면서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흐름들을 쭉 짚어가면서 이슈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눴던 김동연 대표 복귀한 대변인께서 경기도에서 아주 인지도가 높고 대학 총장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항마로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물론 본인은 결정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승민 전 의원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유승민 전 의원 사실 연고는 없는 상황인데 좀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무르익고 있고 본인의 결정도 어쩔 수 없이 이번 주 안에는 거주지를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그 선거일 전 60일 전에 부터 거주하고 있어야 출마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4월 2일 전에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려면 좀 경기도로 주민등록증 적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곧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뭐 내일이라도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저는 지금 당내에서 이미 함진규, 김영한, 심재철 뭐 이런 의원분들이 이제 출마 선언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대선에서도 역시 경기도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기반이었으니까 상당히 저희가 좀 밀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보수 정치권 내에서 그래도 나름 이 확장성이 있는 분이 경기도 선거에 좀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계 은퇴를 하거나 경기도지사를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에 내부적으로 회의들이 계속 있는 걸로 뭐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출마를 하면서 이번 어려운 수도권에서 특히 경기지사에서의 돌파 그리고 개인이 이 두 번의 대선 도전으로 접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정치적 활로를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좀 해봅니다. 기대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만약에 김동연 대표랑 유승민 의원이랑 경기도에서 맞붙게 된다. 그 결과를 물론 당내 경선이라는 또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출신 지역과 연고 상관없이 그동안 이제 추천을 할 수가 있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되는 후보들 보면 활동의 중심지가 서울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경기도 지방은 조금 다릅니다. 지역 연고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저분이 우리 지역을 어떻게 알고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지라는 정서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한데 경기도에는 많은 군 단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는 지역과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유승민 후보가 될 경우에는 그 지역에 애착을 갖고 있는 그 지지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좀 그 소구력이 떨어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예. 사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러나면 다음을 기대할 수 있으나 예. 또
만약 경기도지사 출마해서 떨어지면 다음 기대치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두 분의 매치가 성사가 된다면은 자타가 공인하는 여야 경제통들의 대결. 그다음에 그동안은 뭐 지방선거 하면 소위 대도시, 전통적인 대도시 서울, 부산 뭐 이렇게 관심이 많았잖아요. 이번에는 그럼 경기도가 아마 정치 1번지 최대 관심 지역으로 예.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인수위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요구 사항을 청취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앞으로 소통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이준석 대표는 여전히 사과 안 합니다. 이렇게 SNS에 올리면서 지금 이 상황을 당 차원에서 이게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그런 건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전장현도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했어요. 이준석 대표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머리를 맞댔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렵게 말씀하시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네. 저는 뭐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소 유감의 표현도 좀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방안을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 대표로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에서 선을 긋고 있다라고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이미 저기 가서 의견도 좀 청취하고 현장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뭐 지금 현재 갈등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당 대표가 좀 수용을 하고 좀 물러서는 자세를 보이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이 같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이죠. 약자를 포용해주고 이분들의 민원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기본 자세인데 사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약자에 대한 배려, 포옹 이런 것들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갈라치기, 승부 이것 중심으로만 보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위 때문에 불편해한다라는 것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리주의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만이 선은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안아줄 건지가 우리가 미래 국가의 어떤 나아갈 방향이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나이는 젊은데 생각은 정말 효율, 능력 이것 중심으로 보는 옛날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의상 관련해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활비가 아니고 사비로 샀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인데 시민단체는 또 경찰에 고발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비가 어떻게 좀 국가 안보와 관련된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가 안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청와대가 설명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사비로 했다라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모두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뭐 봉인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첫째는 지금의 청와대와 민주당이 과거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의상비와 관련해서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때도 심지어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장 거래 내역이나 아니면 뭐 재산의 증감을 좀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까지도 공격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뭐 사비로 구입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몇 건에 대해서는 그럼 그 카드 구입 내역을 좀 보여주거나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 건이 넘어가지. 지금 마치 우격다짐하는 것처럼 이거는 뭐 사비다, 이거는 뭐 옷장 속을 열어보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이 지금 일고 있는 의구심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뭐 단독이라고 해서 몇 가지 기사가 떴는데 이미 김정숙 여사님의 한복 구입비나 뭐 구두 구입비에 대해서 뭐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이런 보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가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의혹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받은 대로 돌려준다라는 말씀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을 당했고 탄핵 과정에서의 어떤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특활비를 그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불법적으로 받아서 이 특활비의 일부가 옷값으로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면서 이것이 공격거리가 됐던 것인데 지금은 난데없는 공격입니다. 그리고 특활비는 이 옷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 의전과 관련된 것까지도 공개를 해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이 소송을 낸 시점 자체가 대선 직전이에요. 대선 직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결국은 법률적으로 보장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렇고 이번 김정숙 여사의 경우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밝혀질 것인데 저는 이런 두 번의 논란 과정이 향후 우리 정부를 운영하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분들에게 굉장히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해온 바를 보면 개 사료도 본인 돈으로 그 가족들이 왔을 때 뭐 식사비, 식자료비 이런 것도 다 본인 돈으로 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지켰을 것이라고 보고 이정도 총무비서관이라고 하는 분이 문 대통령에게 딱 하나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어떤 잡음도 나지 않게 관리를 해라라고 해서 그 돈과 관련된 관리는 특활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근무해 본 바로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다라고 저는 단정을 하고 정치 공격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방선거를 먼저 얘기하면서 공격해오는 쪽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이다. 저는 이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지방선거에 유리한 어떤 전선을 갖고자 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상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너무하다. 물러나는 대통령의 모욕주기에 불과하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식에 이런 것들이 연상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통합의 리더십을 기본적으로 당선자께서는 갖고 가시고 국민의힘도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운영할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의 의혹이거든요. 저희 당이 사실은 뭐 이 건에 대해서 그냥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게 그래야 모든 것이 깨끗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정하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 부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